신나는 아침 통쾌한 뉴스 신통방통. 신통방통 시청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앞뒤가 똑같은 윤태현입니다. 자, 5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까지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일주일도 안 남았죠. 그런데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논의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신경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걸까요? 관련 내용들 오늘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신나는 아침 통쾌한 뉴스 신통방통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문 펼쳐주는 남자입니다.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를 놓고 갈등 양상입니다. 조선일보 3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휴일인 어젯밤에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자기 내세우면 공멸, 단일화를 조속히 결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문수 캠프 인사인 장동혁, 박수현 의원도 단일화를 빨리 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당 후보를 존중하라라면서 맞서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갈등 봉합을 위해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보시죠. 지난 2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초유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15일로 잡힌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는 물론이고요. 이재명 후보 지금 여러 가지 재판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 국정조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자, 먹거리 물가 상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식품 구매와 외식이 동반 감소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징어채 보시는 것처럼 초콜릿, 김치, 김, 우리가 흔히 먹는 것들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통상적으로 한쪽이 줄면 다른 한쪽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동반 감소, 이례적이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거죠. 그만큼 생활이 팍팍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트럼프가 영화 제작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외국에서 제작한 모든 영화에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지식재산 영화 무관세 관행도 깨졌습니다. 한국 영화는 크진 않겠지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시죠. 콘클라베가 내일 시작합니다. 새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내일 시작되는데 3일 내에 교황이 선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SNS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펼쳐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이제 대선 28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속도를 낼 것처럼 전망됐던 단일화가 지지부진하면서 골치가 아프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에 계속 발목이 붙잡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보죠. 국민의힘은 휴일 아닌 어제 밤에도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심야 시간에 4시간 동안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당 대선 후보와의 상견례가 이루어져야 할 자리가 빨리 단일화하라며 후보를 향한 성토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젯밤 의총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29일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2일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우선 빅텐트에 동의하는 후보들부터 먼저 단일화를 이루고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모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좀 기분 좋은 상견례도 하고 그러는 자리였어야 마땅한데 그러지도 못하고 분위기도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김문수 후보님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던 경선 과정에서의 다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의원총회는 후보 선출 직후에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했던 김문수 후보가 이 단일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열렸던 의원총회였습니다.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들이 쏟아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김문수 성토작이 된 한밤 의총. 자, 김 후보의 사기 행각이다. 사기쳤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너무 믿었다. 아, 이거 사기다. 그리고 세입자가 주인 내쫓고 집 전체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아, 전세 사기다. 뭐 이런 목소리까지 지금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김용태 의원님 어제 예. 의총장에 참석하셨을 텐데 예, 예. 사기 행각이다. 너무 믿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 분위기는 더 험악했습니까? 어땠습니까? 뭐 언론에 보도된 것하고 좀 다르게 의원총회에서는 좀 차분했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게 저희가 네. 후보를 선출했고 후보님이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대위라든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간의 상견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일화를 둘러싸고 당과 후보 캠프 측 사이에서 많은 오해와 감정적인 이러한 어떤 갈등들이 쌓여가고 있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어제 같은 자리에 후보님께서 오셔가지고 의원들하고 서로 입장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어야 되는데 후보님께서 좀 오지 못하신 것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외로 차분했다. 예.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나 김문수 후보가 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목소리가 나왔다. 예, 예. 자, 윤기찬 변호사님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작은 불협화음은 있어 보이는데 이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화 대상 후보들끼리는 불협화음이 있어 왔죠. 그런데 네. 당내에서 이렇게 후보의 뜻과 다른 내용의 많은 의원들의 의사가 표시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만큼 사실 본질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후보 본인도 스스로 이 단일화 꼭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경선 단계에서. 그러니까 후보 뜻을 존중해달라는 김 후보 측의 말씀은 사실 좀 와닿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국내심의 주장 자체가 후보 뜻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후보라는 것은 당과 같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후보자가 된 것이고 그 이기는 방법 중에 가장 큰 선거운동의 하나가 단일화란 말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단일화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사실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후보 측의 입장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네. 이런 부분은 당원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전화를 받거든요. 그렇다면 이 단일화 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네. 그다음에 뭐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인데 지금 단일화 일정에 대해서도 합의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선거 일정이 되게 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 섞인 또는 반대되는 입장을 전하면서 그 이재명 대표를 막을 수 있는 단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다. 그러면 이게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었잖아요. 네. 당의 후보를 뽑는 선거였고 후보자는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 것인데 그런 본인의 임무에 대해서 당과 같이 하루빨리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의원총회 전에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3선, 4선 이런 중진 의원들은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선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국민들께 전하자. 빠른 시간 내에 단일화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명령을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시간의 촉박성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후보도 단일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국민들의 여망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 단일화하는 게 가장 좋죠. 들으신 것처럼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리고 11일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는 해야 한다라는 게 중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김용태 의원님, 예. 지도부이기도 하잖아요. 당에선 꽤나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윤기찬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께서 내세웠던 전략이 뭐 김덕수, 네. 을지문덕에 그렇죠. 비유하면서 사실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이제 전 대행하고의 관계에 대한 어떤 즉시 단일화를 이룰 것처럼 한 메시지를 많이 내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많았고 특히 당원들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김문수 후보를 또 선출하신 분들도 있고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께서도 이제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로드맵을 명백히 밝혀주시는 것이 당원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보께서도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천명하고 계신데 다만 11일 이전에 할 것이냐 이후에 할 것이냐는
현실적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일 것이고 네. 그렇다면 후보께서 앞으로 어떻게 단일화를 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주신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당원분들도 일정 부분 수긍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일화 타이밍 빨리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난 30일,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돌렸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선 3자 가상 대결, 한덕수 전 권한대행 전 총리가 이제 후보로 나왔을 때 34.3%를 득표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6.5%,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5.9%. 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로 대입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이재명 후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46.6%, 김문수 후보 27.8%, 이준석 후보 7.5%. 자,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도 여러 중진 의원들도 지금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단일화의 선수는 한덕수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원총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후보는 참석하냐 마냐 고민을 조금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래서 지도부가 의총 도중에 밖으로 나와서 김문수 후보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긴박했던 상황인지 의원총회 1시간 만에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모습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뭐 연락이 온 건가요? 아무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이. 예, 결론 나면은 지금부터 기자들 질문 일체 답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저렇게 빠져나와서 권영세, 권성동 이 두 지도부가 김문수 캠프를 갔을 때 김문수 캠프 사람들이 양쪽으로 도열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호를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취재한 결과인데 박수영, 장동혁 이 두 현역 의원, 엄태영 의원까지 이 의원들도 따로 또 시간을 내서 의원 의총 도중에 김문수 후보와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또 고성까지 책상이 내려쳐지는 소리까지 들리고 이 고성의 복도까지 들릴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던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자, 김문수 캠프 내부에서조차도 사기당했다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는데, 자, 김영남 의원님, 이런 분위기는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국민의힘은 조금 이상한 당입니다.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자기 당 후보보다는 당 밖에 있는 후보를 응원하는 현역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언제 그랬냐면 2021년 4월에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국힘 쪽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고 그 당 밖에 당시 안철수 후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그때 당 내에서는 오세훈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한테 양보해라 후보를,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빨리 단일화하라는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오세훈 후보가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었죠. 네. 그때와 지금 상황이 비슷한데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뒀으면 국민의힘 경선 일정을 땡겼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후보 결정된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3일날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후보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의 기탁금도 3억 냈습니다. 네. 근데 당 후보 되자마자 빨리 양보해라, 아니면 단일화 왜 안 하냐고 재촉을 하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아니 그러면 한덕수 후보에게 양보하기 위한 경선 과정이었냐. 8강, 4강 뭐 결선까지 다 치르고 후보가 됐는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민주당은 4월 27일 날 후보 확정이 됐거든요. 네. 단일화를 염두에 뒀으면 경선 일정을 당겼어야죠. 국민의힘도.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 경선 일정이나 그 한덕수 현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지금 이제 와서 불거진 건 아니에요. 네. 경선 단계에서 그 단일화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 입장을 냈고 그 각자 입장을 당원들이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불거졌단 말씀은 안 맞는 것이고, 또 이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하고 다른 것이 그때는 불출마를 하라라고 했던 거고, 단일화는 결국은 단일화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중에 이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여타 힘을 합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상한 당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렇고 그 당시 김영남 의원도 거기 이상한 당에 계셨잖아요. 그런 당적은 부분은 맞지 않는 있었습니다만 저는 뭐 안철수 후보에게 양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지금 했어요. 이제 타당에 계시지만 어쨌든 단일화라는 것은 정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인은 당원이에요. 네. 거기에 구성원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그 해당 선거에서 이기는 거고 네. 그다음에 외국 사람 데려온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활동하던 사람이거나 국내에서 저명한 분들을 모시고 와서 이기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회의원들 시각에서 볼 때 야 왜 다른 분들을 모셔와 이런 시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 아니 근데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적이 하루라도 있었나요? 그건 철저하게 당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인이죠. 그 지금 연세는 많으십니다만 하루도 국힘 쪽에 당적을 가진 적이 없는 후보예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게 당적 가진 지 1년 됐나 한 달 됐나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에서 그 대한민국을 잘 운영할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을 우리 당과 정책 기조가 맞으면 모시고 오는 거고 여기에서 기본적인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각 후보자들이 동의해서 단일화 추진하겠다. 근데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재빨리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네. 당원들의 판단을 더 받은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저희 당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단일화는 선출 직후에 하는 게 좋다라고 저희 TV조선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그렇게 답을 했었죠. 팻말도 O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다 보니 당도 당혹스럽고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당혹스럽습니다. 캠프 정책본부장인 박수현 의원도 지금 단일화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단일화 해야 한다. 그리고 빨리 단일화하고 이재명 잡으러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주진우 의원도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다. 다른 일정 다 필요 없다. 당장 만나서 빨리 결판 내야 된다라고 단일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캠프 사무실에서 만났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죠. 분위기가 험악했다라는 것까지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만남 이후에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입장문을 낸 김문수. 후보는 당원과 국민 뜻에 선출됐으니 후보의 정당한 요구는 즉시 집행돼야 한다. 당무 우선권을 강조하는 모습. 지도부가 단일화 이후 구성하겠다는 중앙선대위, 시도당 선대위 즉시 구성해야 한다라는 요구를 했고 어제 밤 늦게 자정 가까운 시각에 김용태 의원님 이 부분 적극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후보 측에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비대위에서 어제 밤 11시 한 15분경에 저희가 개최해서 수용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선대위원장을 선임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단일화 추진 기구를 만든다라는 것이라든지 후보 측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위에서 어제 다 의견을 수용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막 들어온 내용인데 오늘 김문수 후보는 영남 일정을 소화합니다. 포항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영남 일정도 가는데 자 이렇게 김재원 전 최고, 김재원 이제 비서실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김문수 후보의 말을 인용해서 오늘 포항 내려갈 때도 이건 결국 나를 후보에서 끌어내리려 시작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출발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두 이제 권성동, 권영세 두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설득을 했고 김문수 후보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수용했다라는 어떤 내용도 컷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다른 건가요 지금? 갑자기 입장이 이렇게 달라진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서로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후보께서도 지금 김재원 비서실장의 말을 통해서 끌어내리려 한다고 의심을 계속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후보께서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계속 아까부터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즉시 단일화 하시겠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속 당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후보께서는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 의총에서도 의원분들은 이제 후보께서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의원들도 또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계속 쌓이다 보면은 사실 이 사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보께서 물론 이제 일정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저는 좀 서울에 오셔서 네. 의총에 참석하셔가지고 의원들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우리가 좀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내려간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오늘 6일이니까 내일 올라오고 뭐 사실 뭐 지역에 가 있더라도 뭐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의지만 있다면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인물들도 난감해진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 그리고 박민식 전 장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필패다. 그래서 이것은 막아야 된다. 당 지도부하고 후보하고 사이에 앙금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 개인적인 앙금을 풀고 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맞아 앉을 수 있게 만들어라. 보통 이제 7일 정오를 마지노선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보니까 그 뭐 쉽게 말하면 인쇄기를 인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쇄기를 뭐 한 대를 돌리던 거를 세 대를 돌린다든지 인쇄처를 뭐 한 곳에 발주를 하는 거를 뭐 여러 곳에 발주를 한다든지 하면은 한 이틀 정도 또 여유가 있지 않나. 9일, 10일에는 무조건 단일화가 성사가 되어야 됩니다. 9일, 10일에는 단일화 성사가 되어야 한다. 뭐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1차적으로 국민의힘이 원했던 날짜는 내일입니다. 근데 내일은 사실 뭐 물 건너간 걸로 봐야겠죠. 뭐 그건 뭐 내일은 불가능해 보이고. 자, 과연 신현영 의원님 9일, 10일, 그러니까 11일 후보 등록 마감 전에 가능하겠습니까, 단일화? 뭐 극적인 드라마가 쓸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를 못하긴 하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쉽지 않다라는 게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는 판단일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난 8명부터 경선을 3번을 거쳐왔고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당무 우선권이나 여러 가지 선대위가 김문수 후보의 중심으로 우선은 세팅이 되고 그다음에 단일화 과정을 합리적으로 가는 것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빠르게 단일화해라. 그리고 내면에는 한덕수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저에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에 당연히 김문수 측의 캠프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지금 비대위가 얼마나 부응할 것이냐, 그리고 소통이 잘 될 것이냐, 그리고 정말 그 단일화가 국민들이 봤을 때 다음 정권에서의 정말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명분과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당권을 뺏기고 빼앗기기 싫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권력 암투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좌절스러운 모습들이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11일까지 될지 아니면 25일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단일화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에 여러 인터뷰나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는 단일화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속도 내겠다, 심지어는 경선에서 승리하면 그 직후에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전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11일 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고 25일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최종 후보로 선출되기 전과 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비교를 좀 해보죠.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로서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입니다. 한 대행과의 단일화,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 자, 하나, 둘, 셋 꽂아주시죠. 우리 당 후보가 뽑힌 다음이라야지 뽑히기 전에 뭐 단일화를 논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나온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반 이재명 전선에 빅텐트를 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직후에 전혀 그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저렇게 이양수 의원이 올린 SNS죠. 한대행과 단일화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 김문수 후보 O, 한동훈 후보 세모. 그래서 이제 O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다음 CG 보겠습니다. 한덕수와 단일화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아니 여기가 한덕수 당이냐?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자, 여론조사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인데 결과를 한번 보시죠. 이재명 49, 한덕수 36, 이준석 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거 바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49, 여기선 김문수 후보가 33이 나왔어요. 이준석 후보 9.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차이가 3%포인트 차. 오차 범위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신감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 기자님?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단일화 대상분들이 원래 다툼의 대상이 단일화 룰 갖고 다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단일화 관련된 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다툼이 없어요. 네. 단일화 여부 갖고 이렇게 뜸들이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이게 누구한테 양보해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네. 단판 지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경선을 통해서 해라.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론조사 경선이든 어떤 것이든 경쟁을 통해서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자는 것인데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 한덕수 현 무소속 후보 측에서도 아직까지 단일화 룰 갖고 다투고 있지 않고 네. 그다음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단일화 룰 갖고 다투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선명하고 여기에 대한 다툼이 없으면 이게 왜 진행이 안 되는지.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한덕수 당이냐, 그 김문수 당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선 후보를 뽑은 것이지 당대표를 뽑은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당무 갖고 싸우라고 뽑은 게 아니고 잘 융합해서 다른 분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해서 당이 반드시 대선에 승리하라고 저희가 모신 거지 이게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인정받으라고 뽑은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자꾸만 어떤 분은 분란을 일으키는 발언을 자꾸만 하고 있고 본질과 어긋나는 다른 주장을 통해서 마치 당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얼른 자중하시고 빨리 단일화를 통해서 시간 없는 곳에서 이재명 후보는 열심히 운동하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럼 우리 후보로 뽑히는 분은 김문수 후보 및 범보수 진영에서 얼른 단일화를 이후에 이 국민들의 어떤 그 관심을 모아서 선거도 얼른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틀째 보이고 있다는 부분은 네. 당원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죠. 알겠습니다. 자, 김재원 비서실장,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김재원 비서실장의 말에 따르면 후보를 끌어내리려 한다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얘기했는데 어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투표용지에 이름이 인쇄될 사람은 한덕수가 아니라 김문수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선 과정에서도 김문수 후보는 반드시 보수 진영 단일화를 하겠다. 그 지점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단일화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그 과정은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치겠지만 마지막 그 투표용지에는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적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우리 당에 1,000원짜리 당비 하나 내시지 않으신 분이죠. 자, 어제 밤늦게까지 의원총회하고 비대위 회의도 열면서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가 밝힌 내용은 9일까지는 단일화 할 것이다라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또 김문수 캠프 쪽 얘기를 들어보면 11일까지 버틸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25일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 11일을 넘기면 일단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가 되더라도 기호 2번을 쓰지 못하게 되고요. 25일을 넘기게 되면 성치훈 부의장님, 사퇴한 후보도 투표용지에 이름이 남게 되죠. 그렇죠. 물론 사퇴란 표현은 남아 있지만 그럼 이제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아마 투표소에 이 후보는 사퇴했다라고 나와 그 공지도 띄워놓지만 아무래도 투표장으로 갔을 때 양쪽 다 이름을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25일 이전. 근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투표용지 이 인쇄되는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그래도 11일 이전에 해야 국민의힘 후보로서 한덕수든 김문수든 최종 후보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일 이전에 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되어야 만약에 그 이후로 해서 무소속 한덕수가 되면 지금 국민의힘이 받은 20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한덕수 후보를 위해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 후보 등록 이후에 쓰게 되는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는 그 많은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고 본인의 사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11일 이전에 하자는 것인데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예선을 치렀는데 본선은 다른 선수로 치르자는 말이 바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서운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말은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예선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이렇게 될 거를 누구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이 스튜디오에서 있었던 그 최종 토론 거기서 한동훈 후보가 딱 물어봤거든요. 한덕수 후보에게 양보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양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뭐 왜 양보입니까 하면서 그 대답을 얼마버렸는데 한동훈 후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여기서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한덕수에게 양보하는 그림이 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것인데 그걸 듣고도 아마는 김문수 후보는 예측을 했었을 겁니다. 분위기가 당의 분위기가 사실상 이건 예선전이고 한덕수 추대로 가는 것인가라는 분위기를 느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선을 이기기 위해서 한덕수 후보랑 무조건 신속하게 단일화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자초한 늪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7일 1차 데드라인 이건 쉽지 않고 자 그렇다면 11일 2차 데드라인을 봐야 되는데 요것 또한 잘 모르겠습니다. 25일 요때까지도 가능할까? 최악의 경우에 김용태 의원님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나 끝까지 할래 버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후보께서 뭐 단일화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덕수 예비 후보 같은 경우 무소속으로 그 약 한 580억 원에 되는 선거 비용을 충당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러한 포기 상태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판단을 후보 캠프 측 인사들은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캠프 쪽도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이정현 대변인, 김 후보 쪽으로부터 오늘 아침 이제 기자들과 티타임 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9시 한 20분 전까지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연락이 없었고,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일단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에 좀 적극적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어제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이제 처음으로 법요식에서 대면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덕수 후보는 바로 만나자 3번 제안했다라고 했는데 김 후보와는 어땠을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사부대신 여러분 모두 큰 박수로 선전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대표 후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늘 중으로 만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한 3번쯤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한 대답은 안 하셨고 뭐 네 이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덕수 본인과 만날 생각은 있으실까요? 이따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단일화 의지는 변함없으신 거죠? 단일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으신 걸까요? 정말 두 사람의 만남에 사실 공식적으로 첫 만남이죠. 근데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그전에도 안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상 뭐 공식 비공식 첫 만남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두 사람에게 관심이 쏠렸고 3번 만나자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라는 얘기만 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윤기찬 변호사님 여기서 말하는 네는 어떤 의미의 네입니까?
글쎄요, 뭐 두 분이 아마 차담에서 만났던 언론 보도가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를 대수롭지 않은 그냥 예의적인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 식사 한번 하시죠, 뭐 이런 예. 수준인가요? 근데 이제 상황 자체가 단일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애써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고 네. 김문수 후보께서 저 말씀하신 부분은 단일화 의지는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럼 신속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대답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일화 일정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은 뭔가 어느 정도 로드맵이 있는데 말씀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도 108석의 정당이잖아요. 보수를 그렇죠. 대표하는 정당인데 우리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에서 선출한 후보께서 저렇게 이제 좀 적극적인 자세를 안 나타내면 당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없다라는 그런 오해를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해서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양보를 하자는 그 의원들의 말도 아니고 네. 당원들도 양보 이런 부분은 원치 않습니다. 당당하게 겨뤄서 이겨가야 뭐 한덕수 후보 측을 지지하는 이런 국민적 지지도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한덕수 후보 측이 아름다운 경선이 안 되면 이전에 2012년도에 있었던 것처럼 네. 이게 온전히 지지층을 흡수하지 못해서 좋은 결과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일화 대상 상대 후보가 정당의 소속이건 타당의 소속이건 아니면 무소속 소속이건 이거 갖고 서로 간에 다툼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옆에 계시지만 대표의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후보의 경우는 단일화 대상으로 구애 대상으로 삼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1,000원 당비를 냈네 안 냈네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소속 후보기 때문에 주저앉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 후보가 느끼는 그 섭섭함 또 온전한 지지율을 흡수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해지겠는가. 저는 이런 부분이 역대 정치 경험이 많은 그 선배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쭉 봐오셨던 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국민적 지지도 단 수치가 아니고 보면 저희가 버겁잖아요. 솔직히. 그런 상황이면 똘똘 뭉쳐서 하나에 이룰 수도 없는 이런 아름다운 경선을 향해서 단일대우로 나가는 것이 이게 상식적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글쎄요. 당대표 본 게 아닙니다. 네. 자, 지금 여론조사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개혁신당 김용남 의원님. 이준석 후보 지금 완주하겠다는 의지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 아니 그러니까 선거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예. 지금까지는 그리고 선거 구도로 볼 때 이렇게 3자 구도로 가면 제3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느 때보다도 제3의 후보가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는 선거 구도기 때문에 네네. 뭐 완주하는 게 맞습니다만 온갖 변수가 많이 있는 게 가능성이 열려 있다. 뭐 다른 선거보다도 대선은 더더군다나 그러니까요. 예. 지금 어쨌든 뭐 오늘 갤럽 그리고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들을 보면 여전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 또한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건가요? 나중에?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 대선을 보면 네. 그때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얻은 표의 합이 약 1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군소 후보가 표를 많이 얻은 선거거든요. 네. 왜 그랬냐면 그때 1등이 누가 될지는 대부분 예측이 가능한 선거였어요. 그런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당선 가능성은 낮지만 군소 후보에게 표를 좀 줄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2022년 대선을 보면 1, 2등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는 정말 박빙의 선거가 펼쳐지면 제3, 4의 후보한테 거의 표가 안 가요. 근데 지금 선거 구도는 제3의 후보가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구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대한 노력해서 끝까지 완주해서 만약 약 10% 정도 두 자릿수의 득표를 하게 되면 그게 본인의 그 평생의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주하는 게 맞는 선거 구도이긴 한데 대선판은 어떤 선거보다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한덕수, 김문수 두 후보는 그 서로 방점을 찍는 곳이 다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어제 만났을 때 오늘 만나자에 오늘의 방점이 찍혀 있다면 김문수 후보는 만나자 뭐 언젠간 만나겠지 그런 의미에서 네네 대답한 거죠. 뭐 한 번은 봐야겠죠. 뭐 그런 의미죠.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도 지금은 이제 완주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김용남 의원 약간의 여지는 남겨두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쨌든 한덕수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과의 어떤 만남이 불발되고 또 약간 지지부진한 건 있지만 반면 빅텐트 행보에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만찬했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저는 뭐 정치 초년병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한 50년 있으면서 정치적인 환경이 어떻게 되어야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행복한지 또 어떤 정치 환경이면 이게 국가와 국민이 고통을 겪는지 이런 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그런 정치 체제 하에서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데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히 이렇게 좀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오늘 좀 좋은 말씀 좀 많이 해주시고요. 출마 선언문 내가 그걸 생중계로 봤는데 아주 기쁘고 또 우리나라 희망을 봤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자, 어제 저녁에는 손학규 전 대표와 저녁 식사 함께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요. 조금 있으면 12시 반, 오늘 오전에는 점심에는 이낙연 전 총리와도 식사를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이낙연 전 총리가 먼저 연락해서 자, 한 후보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영태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 호남에서 갖고 있는 상징성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호남에서 여러 지표를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기대만큼 지지를 못 받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의견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친명 중심으로 흐르는 거에 대해서 호남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 예비 후보가 뭐 이낙연 전 총리하고 힘을 합치게 됐을 때도 그래서 대선에 출마하게 됐을 때도 상당 부분 전국 선거에서 좀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판단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이렇게 단일화라는 표현도 좋을 것 같지만 지금은 굉장히 특수한 대선이다 보니까 네. 공동 후보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동 후보? 예, 뭐 저희 후보님을 비롯해서 뭐 네. 한덕수 예비 후보라든지 아니면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후보까지 네. 저희가 가치를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리고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을 함께 모여서 단일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공동의 후보를 좀 모셔서 우리가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일화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다. 그러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져 나오면서 당 지지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론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시죠. 민주당은 전주에 비해서 46.8%에 비해서 약 한 4%포인트가량 떨어진 42.1을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34에서 41,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차 범위 내에서 딱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42.1 대 41.6, 0.5%포인트 차이라는 것이고 정권 교체, 정권 연장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폭이 좀 좁아졌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결과가였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영향도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고 정권 교체 여전히 높습니다만 정권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그런 추세를 저희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보도록 하죠. 이르면 뭐 다음 주 혹은 늦어도 그 다음 주에는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사법부를 향한 공격, 이 공세가 굉장히 거칠고 또 노골적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 쿠데타를 통해 극단적인 퇴행의 끝판왕을 보여주었습니다. 5.1 사법 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 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을 시도한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1일 밤까지 기다려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12일까지 사법부가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도 11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당도 11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데 화면 보겠습니다. 자, 1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11일,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 중단하라, 민주당 요때까지 기다려주겠다. 요때 이후로 11일 밤 이후로 만약에 그런 메시지가 없다면 최후 통첩. 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법관 10명, 그러니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했던, 거기에 찬성했던 대법관, 나머지 대법관들도 다 탄핵하겠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국정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라는 등 많은 얘기들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15일 파기환송의 첫 공판 기일입니다. 취소, 변경 요구하고 있는데 들어줄까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고법 부장판사 A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법원이 이미 유죄로 판단한 상황인 만큼 재판부가 첫 공판 열고 바로 변론 종결하거나 양형까지 정하는 선고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형사소송법상에서는 충분히 법적으로는 가능한 건 맞죠, 김용남 의원님? 그러니까 피고인이 출석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이게 고등법원은 하급심이기 때문에 네.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원래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5월 15일 날 이재명 후보가 법정에 출석을 한다면 네. 사실은 이거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번 재판을 할 필요는 없고 그날 결심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근데 만약에 출석을 안 한다면 형사재판도 이른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선고까지 하는 벌석 재판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그거는 2회 이상의 불출석을 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아하. 그리고 벌금 500만 원 이하만 선고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건 같으면 뭐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면 형사처벌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거는 선거법이라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되면 피선거권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네. 다만 5월 15일 출석이 안 이루어지면 바로 그날 결심해서 선고는 못합니다. 2회 이상의 불출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15일 날 이재명 후보가 출석하면 그날 심리하고 선고까지 가능하고, 예, 결심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더라도 한 차례 더 기일 잡아서 그때도 안 나오면 그때는 선고가 벌석인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예.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윤기찬 변호사님, 재판 연기해라라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원래 정당이 이해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에서 할 일은 공직선거법상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이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존에 받았던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되잖아요. 네. 이 부분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건 이해가 돼요. 이 부분은 사실은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공당이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반환하게 되면 정당 운영상의 뭐 국민을 위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네.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해서 저렇게 아직 후보 등록을 안 한 상황이잖아요. 출마 후보 등록 안 한 상태에서 공당이 재판부에게 기일 변경해라 압박하는 건 맞지 않고, 네. 하려면 이재명 대표나 변호인이 기일 연기 신청을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저렇게 안 하면 탄핵하겠다. 서울 고등법원이 재판 기일 연기를 안 하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이게 글쎄요, 저는 상당히 막가는 형태의 입법권 남용 내지 탄핵권 남용인데, 저 부분은 지금 압박을 하는 부분이고 실제 탄핵으로 나아갈 사유 자체가 없죠. 뭐 법이나 헌법을 위반한 게 없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가 없이 탄핵을 한다면 저거 직권남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서울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말씀 주신 대로 15일 날 선고가 되든 아니면 늦어도 20일 날 선고가 가능하거든요. 법적으로 보면 두 번 안 나오면 22일 날 안 나오게 되면 바로 선고까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선고가 되면 형량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있기 때문에 유죄인 것은 이미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인식을 해요. 네. 근데 유죄 정도 양형에서 이것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아, 이분은 원래 피선거권이 없는 분이라고 국민이 인식을 하잖아요. 자, 요것만 6월 3일 전에 막고 싶은 민주당의 의지는 알겠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법이 과연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것인가? 그리고 이후에 뭐 재상고 청구의 경우도 뭐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어찌됐든 법원이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의 운명을 지금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아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착수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대선 후보 등록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는 판사들, 이게 대법관이 아니더라도 판사들이 있다면 다 탄핵해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법 구태타라는 말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된다. 초고속 인터넷망 속도보다 빠르게 파기환송을 했고, 또 그리고 바로 고법으로 내려보냈고, 고법은 바로 기일을 정했고, 제일 중요한 심각한 사항은 집행관을 통해서 송달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저쪽에서 총을 쏜 거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에요.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건 후보 등록 이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재판 날짜를 잡는 판사는 다 탄핵 대상이에요, 그냥. 그죠? 그 자체로. 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의 저 발언이 좀 논란입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이 민주당은 간단치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선거운동을 한참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제1당의 그런 후보에 대해서 사법권이 이렇게 정치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116조에서도요.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조문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결국에는 대의민주주의인 대한민국 국가에서는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데 네. 그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무리한 사법의 개입 그리고 졸속 논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상당한 불안을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정말 15일 날 재판이 되고 또 일주일 이후에 잡힌다고 했을 때 22일 그다음에 만약에 판결이 된다고 했을 때도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제3고심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최소한 27일에 대한 기간은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하지만 지금의 사법부에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한 여러 그런 법적인 쿠데타라고까지 명명을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상당히 엄중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태 의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최소한 일관성이 있어야죠. 과거에 2심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민주당은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라니 사법부를 칭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법원이 판단을 이렇게 했고 불복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상 이것과 관련해서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서 법관들을 탄핵할 거면 2심 때부터 그런 논리를 폈었어야죠. 근데 이제 와서 본인들한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와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이거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 들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 제안하고 싶은 게 이 사건이 이제 발생됐고 이걸 자꾸 네거티브 부정적으로만 봐서 법관 탄핵하겠다, 선고 날짜 잡지 마라 협박할 게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여야가 2심 고법의 판단을 선거 전에 빨리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죄 취지는 확정이 된 것 같고 100만 원 이하냐 이상이냐가 굉장히 선거의 중요한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로 할 것인지 이상으로 할 것인지 형량에 대한 부분을 빨리 선거 전에 고법에서 판단해달라. 100만 원 미만이 나오면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선거권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고요. 100만 원 이상형이 나오면 민주당이 그건 책임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을 후보를 선출한 것에 대한 대가는 그건 민주당이 짊어져야 할 대가라고 생각들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고법에 빨리 대선 전에 형을 정해달라는 것을 좀 요청할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또 탄핵
의견. 이게 이제 뭐 보류된 줄 알았더니 보류된 게 아니더군요. 화면 보겠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 때도 탄핵안을 미리 준비해둬서 제때 빨리 처리할 수 있지 않았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안도 미리 준비해두자는 의견이 나왔다. 언제든 꺼냈을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해두자라는 의견이었고, 이재명 후보 5개 재판 보여드립니다.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앞두고 있죠. 다음 주 15일. 이 위증교사 항소심, 대장동, 백현동, 미래, 성남FC 1심 진행 중이고 굉장히 길게 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1심, 법인카드 유용 1심 이렇게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과 별개로 조금 전에 정청래 의원이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했다, 사법 쿠데타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사위에서 진상조사 청문회를 열겠다. 그걸 내일 5월 7일에 최종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성춘 부회장님, 예. 지금 정청래 의원의 생각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생각이 연장선에서 지금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서 당신 사법 쿠데타다 비판하면서 지적할 청문회를 열겠다, 이런 계산도 갖고 있는 거네요, 지금.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하는 부분은 네. 이재명 대표의 이 대법원 판결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 대법원은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땐 졸속 판결이다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고등법원의 속도도 지금 이례적으로 빨리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정도로 대법원이 법과 원칙을 어겨가면서 뭔가 이렇게 속도를 내면은 저희가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파기환송심 결과가 저희가 연장 요청을 했는데도 그렇게 나와버립니다. 네. 나와버린 다음에 사실 모든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상 재상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또 한 번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서류 제출 7일, 뭐 상고이어서 제출 20일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6월 3일 이전에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네. 보고 있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인 행태라면은 이 20일 상고이어서 제출 기간도 어겨가면서까지 뭔가 판결을 내리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까 김 의원님께서 이 법치주의를 얘기해 주셨는데,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권력만 행사하라는 겁니다. 대법원장 역시 마찬가지고 법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관들 역시, 대법원장 역시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만 권력을 행사하는 것,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정신입니다.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법치에 어긋나는,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저희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고등법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대선 본선이 시작됐으면 12일부터 이제 그 10일부터 시작되면 그 본선 기간은 21일밖에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유력한 후보를 뭐 한두 번을 계속 대법원에 출석해가지고, 고등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으라.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 들어간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그 헌법 조항까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조항을 어겨가면서까지 뭔가 재판을 진행하라고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따져묻겠다는, 그런 따져묻기 위한 법사위를 열겠다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열어서 불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더 큰 논란은 결국 어쨌든 간에 최종심은 대법원이 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파기환송심이 6월 3일 조기 대선 이전에 나온다 손 치더라도 결국 재상고를 하게 될 테고, 최악의 경우에 결국 대선 이후에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끝까지 탄핵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혹시 이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빠지고 나면 그 차순위가 노태학 대법관입니다. 근데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도 회피 신청해서 빠졌습니다. 그 다음이 이훈구 대법관입니다. 그러니까 이훈구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 10대 2의 결과에서 소수 의견을 냈던 2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훈구 대법관이기 때문에 추후에 나중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를 대비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키려는 것 아니야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면 직무 정지가 되는 거고, 원래 그 대법원장의 대행은 선임 대법관에게 우선권이 있거든요.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법관이기 때문에 뭐 저런 순서로 내려가는 것이죠. 먼저 대법관으로 임명된 순서로 따지면 저 순서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 쪽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서 사법 구태타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게 적절해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이례적으로 너무 빨리 한 거는 틀림없이 맞는데 네.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대법원은 뭐 최소 2-3달 심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한 달 간격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법에 정해진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3일에 걸쳐서 2번 심리를 했다고 해서 그게 불법은 아니고 네. 재판부가 전원합의체로 결정된 다음에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또 불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부적절과 불법을 좀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대선 운동이 시작되면 국민의힘 쪽, 뭐 그게 김문수 후보가 됐던 한덕수 후보가 됐던 대선 선거 운동을 펼치면서 가장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지점은 그거 같아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에서도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가져가게 되면 힘이 너무 커지지 않냐. 무소불위의 권력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견제하도록 표를 국힘 네. 쪽에 달라고 선거 캠페인을 펼칠 것 같은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까지 탄핵을 해서 사실상 대법원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나오면 이건 상권 분립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밖에 권력이 안 남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선거 전략 차원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나 뭐 대법원장, 대법관의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선거 전략을 거꾸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론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는데 잘된 판결이다 46, 잘못된 판결이다 42, 팽팽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당층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2030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봤을 때 잘 됐다, 파기환송이 맞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잘된 판결이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굉장히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또 하나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당내 어떤 지지층들의 의견도 무시 못할 부분이겠죠. 지금 중도 찾다가 시기 놓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 나라의 원흉이 된다. 그리고 중도 타령하지 말아라. 내란 옹호범이랑 타협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민주당이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배경이 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한 맞춤 법안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대통령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 절차를 정지시키자라는 것, 이 부분 이거 헌법 84조랑 좀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허위사실 공표죄 중에서 행위에 대한 표현을 제외하자, 지우자라는 것, 그리고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자라는 부분들까지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한 어떤 입법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영태 의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약간 좀 웃음이 너무 나와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고. 네. 그러니까 사실 조금 전에 이제 김용남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게 결과적으로 당이 국가를 지배하고 1인이 당을 지배하는 네.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을 지배하고 그 당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통합해서 관할하는 네. 그러니까 1인 독재 체제로 가겠다라는 걸로 읽히고 저는 이번 대선에서 아마 중도층의 특히 많은 무당층의 국민들이 심판 선거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신일영 의원님, 지금 특히나 여러 가지 입법 활동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지금 어쨌든 이 소추와 관련해서 지금 해석들이 좀 다르잖아요. 재판이 들어가야 된다, 아니다, 이건 검찰의 기소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민주당이 이거
기소만 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것,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했던 거, 이걸 대표 발의한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재판까지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법안 발의 안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돼서 민주당이 정권을 갖게 됐을 때 여전히 이 헌법 84조의 논란 때문에 상당히 대한민국이 지금의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에 대한 회복의 시간이 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는 면에서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 헌법이나 모든 법문들이 사실 세세한 것들을 다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네. 다양한 시각에서의 유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란, 이런 것들을 초기에 차단해야 된다라는 또 필요성도 입법부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정치의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비상계엄이나 그리고 정말 탄핵을 당할 정도의 이런 대한민국의 권력을 남용했던 집권당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선거인데 네. 오히려 지금은 검찰 그리고 이제는 사법부까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개입을 통해서 네.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회복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국민들께서 하실 수가 있다. 이럴 때는 좀 더 안정적인 체계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 그리고 입법부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의 차원의 일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독재나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설명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입법 활동, 여러 가지 강공 모드 하고 있죠. 정작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어떤 입장일까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이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내란 극복을 위해서 우리 당에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후보고 후보는 열심히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기 때문에 우리 당무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현재 한덕수 예비 후보가 관훈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 얘기하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통상 해결, 국민 동행 세 가지를 약속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과제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계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파적 이익을 내려놓고 국민 전체를 위해 타협하는 큰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정치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들이 국리 민복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논의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정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와 설득의 과정은 찾아볼 수 없고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언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는 이미 정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개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개헌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 경제, 외교, 개혁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켜 갈래갈래 쪼개진 대한민국을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재통합하겠습니다. 개헌에 성공하는 즉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린 첫 번째 약속, 바로 개헌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통상 해결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문제는 우리 경제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과 직결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미국발 관세 폭풍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며 협상을 진척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당선 후 통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만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미 간 통상 문제를 가장 오래 다뤄온 사람,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양국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국익을 해치지 않고 미국과 건설적인 협상을 진행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한미 관계는 단기간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편의적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피로 맺어져 오랜 세월을 거치며 굳건한 신뢰로 다져진 동맹입니다. 서로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래지향적인 결론을 얼마든지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미국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게도 우리는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 즉 국민 동행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빛나는 역사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공적입니다. 그 과실도 국민 모두에 돌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힘겨운 취약계층, 미래가 암울하다고 느끼는 청년층, 이분들이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어야 나라 전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약한 분의 복지가 우리 모두의 복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도 경제도 활력 있게 돌아갑니다. 다만 민주당 방식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줄탄핵, 일방적 감액 예산 처리, 전 국민 25만 원 퍼주기식 경제정책, 이런 수단으로 국민의 행복을 이뤘다는 나라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 통합도 약자 동행도 경제와 행정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나라 살림을 하면서 각종 제도를 손보고 효율화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제가 그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통합과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한 시대를 마감하는 분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들이 제 등을 딛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끝으로 저는 공직 생활을 오래 해서 제 자랑을 하는 데는 매우 서투입니다. 성격상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걸 훨씬 더 잘합니다. 오늘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제게 물으시지만 다음에는 꼭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나라가 갈 길에 대해 많은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쓴소리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날은 여러분이 아닌 제가 취재 수첩을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용환 부국장이 일단 대선 출마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네, 한덕수 예비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역시 개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 뉴스 머지 시간으로 갑니다. 백종원 씨 얘기입니다. 자, 방송 활동 중단하겠다. 백종원 대표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제기된 각종 논란과 관련해서 직접 사과하며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입니다. 조직 전반을 살펴보고 재정비하느라 이제야 이 자리에 섰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조직을 쇄신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만큼 더 겸손했어야 했습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금부터 저는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 제외하고 앞으로의 방송 활동은 중단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저렇게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일단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졌었죠. 그에 대해서 백종원 대표가 직접 입장을 내야 된다는 목소리는 끊임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입장을 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맹점주와의 상생입니다. 왜냐하면 가맹점주 등은 이 부분들은 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잖아요. 네. 이분들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거는 왜 오늘 이 시점에 발표를 했냐는 겁니다. 아하. 휴일 아침에 공식 입장을 내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지난 하루 전날 밤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백상예술대상에서 흑백요리사 시즌1이 대상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담당 PD가 백종원 대표에 대한 감사 인사까지 전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도 몇몇 기사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시즌2는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은 세계적인 콘텐츠이기 때문이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입장이 굉장히 좀 절묘하게 맞물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을 중단하겠다. 흑백요리사 시즌2는 이미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네. 놓고 봤을 때 그 프로그램까지는 내가 마무리하겠다라는 입장은 직접적이진 않지만 어제 대상 발표 이후에 제기됐던 여러 대중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입장 발표문을 통해서 본인이 답을 한 것이라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흑백요리사 촬영을 지금 이미 진행 중이었고 네, 맞습니다. 시즌2 여기까지는 마무리하겠다라는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는 차원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젯밤에 이 대상 발표 이후에 곧바로 시즌2는 어떻게 되나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커지고 있었거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 대표는 입장을 내라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게 전면으로 나서면은 아무래도 이 전반적인 모양새를 갖추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가맹점주와 전반적인 제2의 창업 원년을 삼겠다는 얘기를 앞세웠는데 대중들의 관심사가 흑백요리사 시즌2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백종원 대표가 경찰 조사 받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인해서 최근 입건해서 조사 중입니다. 이 백종원표 덮주기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했다. 이런 표기가 들어갔는데 실제 원재료명에는 새우가 베트남산으로 기재가 돼 있고요. 이 새우 또 보통산이 베트남산 새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자연산이 아닌 양식 새우라는 것이 고발장의 주된 내용인데 네. 고발인 조사는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백종원 대표가 회사와 또 가맹점 여러 가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방송 중단하겠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건 하되 앞으로는 중단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신뢰 회복 차원에서 50억 원 규모의 뭐 지원책도 내놨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3개월간 로열티를 전면 면제하고 5월 한 달간 본사 전액 부담 프로모션을 시행하겠다. 브랜드별 핵심 식자재 특별 할인 공급 등 3대 지원책을 담은 상생안을 발표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백 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지면서 네. 관련 프랜차이즈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백 대표의 손해를 넘어서 소상공인들, 직접적으로 그 프랜차이즈에 가입된 가맹주들까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네. 그들은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간담회도 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어떤 형식을 취하는 겁니까? 네, 7일과 9일에 이제 브랜드별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일단 가맹점주들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뜻도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 가맹점주들까지 생각 안 하고 백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그게 결국은 이런 가맹점주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 대표가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1분 후에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